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물론 그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진짜 서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주 3병에서 시작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15,000원이 40년 넘는 우정의 무게를 한 번에 저울질해버렸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의 심리, 내가 잘 되면 오히려 배 아파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계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도시에 영호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66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몇 해 전에 은퇴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영호 씨에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재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둘은 25살 때 같은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야근도 하고 퇴근 후에 소주도 기울이면서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결혼식에도 서로 들러리를 섰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한 사이였습니다. 영호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수는 내 인생에서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만 40년 정이면 피보다 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돈과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2-3번 정도 둘이서 동네 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소주 한두 병에 찌개 하나 시켜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계산은 거의 매번 영호 씨가 했습니다. 재수 씨는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왔다면서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반복되니까 아무리 넉넉한 사람이라도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영호 씨는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재수도 형편이 어려운가 보지. 40년 우정인데 밥값 좀 내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둘이서 오래간만에 단골 식당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좋아서 소주를 3병까지 마셨습니다. 안주도 이것저것 추가했고 계산서를 보니 7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날만큼은 한번 말을 꺼내봤습니다. 야, 오늘은 네가 좀 내라. 나도 은퇴하고 나니까 용돈이 빠듯하다. 그런데 재수 씨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거 좀 치사하다. 우리가 그런 사이야? 고작 밥값 가지고.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혼자 앉아서 멍하니 남은 소주를 바라봤습니다. 7만 원을 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 번만 네 차례라는 뜻이었는데 돌아온 건 치사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치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거의 매번 얻어먹고도 한번 내달라는 말에 화를 내며 일어선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영호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겨우 이 정도 무게였나 싶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 편한 지갑이었나? 호구였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밥값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의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은 돈에서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큰 돈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걸린 문제에서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들킬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돈은 다릅니다. 10,000원, 20,000원, 커피 한 잔 값처럼 티가 안 나는 금액에서는 사람이 방심합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진짜 성격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비가 쏟아지면 누구나 우산을 꼭 챙깁니다. 젖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보슬비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대충 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작은 돈이 바로 이 보슬비와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태도에 그 사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매번 커피를 얻어 마시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경조사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남의 경조사에는 슬쩍 빠지는 사람. 회비는 안 내면서 모임 혜택은 챙기는 사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보슬비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할까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보다 더 뿌리 깊은 심리가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일종의 결핍감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불안,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짜로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내 것을 내놓는 건 극도로 꺼립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고 사교적이어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돈 앞에서 하나씩 꼬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메뉴를 고를 때부터 유독 비싼 것만 골라서 시키는 사람. 그런데 계산할 때는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사람. 자기가 비싼 걸 먹었으면서 똑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밥 한 끼에서도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얼마짜리인지 먼저 가늠하는 사람. 내가 3만 원짜리를 줬는데 돌아온 건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물건. 한 번이면 실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의 기본 성향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경제적 행동을 오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대인 관계 태도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쓰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은 감정에서도 인색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쓰려는 사람은 자기 시간도 자기 마음도 남에게 안 줍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마음도 넉넉합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는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면 큰 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 택시비 한 번,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작은 돈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도 뼈 아프지만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돈은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계산서를 보면 누가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어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왜 더 무서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말로는 축하한다, 잘됐다 하면서 눈빛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호 씨가 은퇴 후에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손수 키운 채소가 제법 잘 자라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반응이 이랬습니다. 에이,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라.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이야.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 그 찝찝함의 정체가 바로 시기입니다. 친구가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고 있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물을 끼얹는 겁니다. 충고하는 척, 걱정하는 척,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패턴은 자녀 이야기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자녀 이야기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결혼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친구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자네 참 잘 키웠어.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를 하지만 곧바로 자기 자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요즘 승진했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비교를 시작합니다. 또는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거기 좋긴 한데 야근이 많다며? 월급은 괜찮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기쁨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 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두 번 겪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이미 우정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아주 교활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호가 요즘 텃밭한다고 난리야. 늙어서 할 일이 없나 봐. 이 말을 다른 친구에게 하는 겁니다. 직접 면전에서 하면 싸움이 나니까 뒤에서 돌려 깎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듣게 되면 그 배신감은 정면으로 욕을 듣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큽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알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면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3가지 신호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보통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수다 떨고 밥 먹고 웃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내일도 힘내야지,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이런 사람은 대화의 대부분을 자기 이야기로 채웁니다. 자기 불만, 자기 고민, 자기 자랑.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면 대충 듣는 척하다가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이런 대화를 2-3시간 하고 나면 당연히 지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들어주는 역할만 한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인데 한쪽에서만 계속 주기만 하면 소진되는 게 당연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석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내 경계선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자꾸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내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사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을 끊거나 줄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오늘은 안 마실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래, 알겠어 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람은 에이, 한 잔만에
남자가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들이밉니다. 이게 술 한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결정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편한 대로 끌고 가려는 태도. 이것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연락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별일도 아닌 이야기로 전화하는 사람. 한번 받아주면 다음에도 또 합니다. 내가 좀 늦은 시간인데 하고 넌지시 말해도 뭐 잠깐인데 이러면서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시간은 소중하지만 남의 시간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내 좋은 소식에 진심 어린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 손주가 태어났다. 오래된 집을 수리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첫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미묘하게 늦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이렇게 한 박자 늦게 덤덤하게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에 한 가지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 그런데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 더 잃으면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건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 정리는 갑자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창문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연락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십시오. 둘째, 만남의 형태를 바꾸십시오. 둘이서만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셋째, 내 감정의 통장 잔고를 점검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도 은행 통장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입금하고 출금하면서 잔고가 늘어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면 입금, 내가 상대방에게 주면 출금. 건강한 관계는 이 잔고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나만 계속 입금하고 상대방은 출금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언젠가 잔고가 바닥나고 결국 관계 부도가 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미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듭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는 건 미워하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겠지.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놓아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시는 분을 위해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우리 집 화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분에 심은 식물이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줘도 시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식물의 뿌리가 이미 썩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살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화분에 새 흙을 담고 건강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인연을 어디서 만들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에 만드는 인연이 더 진실됩니다. 젊을 때의 인연은 학교, 직장, 지역 같은 환경이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맺는 인연은 온전히 내 선택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다가 만난 친구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인사를 나누게 된 사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분, 이런 관계들은 돈이나 이해관계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영호 씨도 결국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수 씨와 거리를 둔 후 처음 속 다른 많이 쓸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새로운 벗을 사귀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새로운 관계에서는 밥값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번갈아 내고 오히려 더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진심인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66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살기 편하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친구가 3명이면 그건 대단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10명의 가짜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돈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입니다. 둘째,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셋째, 만나고 나면 지치는 사람, 내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내 기쁨에 진심 어린 반응이 없는 사람, 이 3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넷째, 관계 정리는 미움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십시오. 대신 남겨진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들어와 앉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문장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공장에서 35년을 일한 68살 아버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2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결혼 자금을 보태고 전세 보증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평생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용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불안하신 건 아닙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돈이 떨어지자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노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사례 3가지를 먼저 들려드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심리를 파헤친 다음 내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쯤 떨어진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종수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68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종수 씨는 23살에 작은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58살에 은퇴할 때까지 35년을 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중간에 공장이 어려워져서 3달 동안 월급이 밀린 적도 있었고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종수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검절약하며 2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종수 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찬물로 세수를 한 다음 도시락을 싸서 공장에 갑니다. 점심은 그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 9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종수 씨가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주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그걸로 한 달이 행복했고, 딸이 아빠 용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피로가 녹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아이들한테 다 가고 있구나. 이 생각 하나로 35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2,800만 원입니다. 딸도 대학을 보냈으니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아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줬고, 딸 결혼할 때도 혼수에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종수 씨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의 거의 대부분이 자녀에게 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종수 씨 통장에 남은 돈은 87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를 합치면 한 달에 최소 7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년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자녀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돈 없다고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혼자 아꼈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내복을 2겹씩 입었습니다. 외출도 자제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우니까요. 그러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87만 원까지 줄어든 날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오래 고민 끝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있잖아, 아버지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밥 먹고 공과금 내면 빠듯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애 둘 키우면서 대출 갚고 있거든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빠듯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 가슴에 와닿은 건 그 말의 온도였습니다. 미안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는, 마치 사업관계에서 거절하듯 건조한 목소리. 35년 동안 아버지가 흘린 땀에 대한 무게가 그 목소리에는 전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그건 오빠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오빠가 장남이잖아요. 저는 시집간 몸이라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은 딸에게 떠넘기고 딸은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가운데서 종수 씨만 핑퐁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종수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35년 동안 뭘 위해 일한 걸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지금 돌아온 건 라면 한 그릇이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종수 씨가 특별히 불운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부끄러워서 서러워서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순자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4살입니다. 순자 여사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생길이었습니다. 35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초등학교에 다니는 3남매와 남편 명의의 작은 식당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식당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 장사까지 마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19시간을 식당에서 보낸 겁니다. 이걸 거의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하고 말했고, 둘째 딸은 엄마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갈 거야 하고 약속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말수가 적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방학마다 식당에 나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 남아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 모두 나름대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70살이 되던 해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고 눈도 침침해져서 장부 정리가 어려워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쉬지 않고 혹사한 몸이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식당 그만하시지. 몸이 이러신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식당이랑 위에 있는 아파트도 정리하시고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둘째 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엄마 재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우리 셋이서 잘 나눠가지고 엄마 용돈은 우리가 드릴게. 순자 여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식당은 남편이 남긴 것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재산이 자신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믿지 않으면 내가 자식도 못 믿는 쪼잔한 어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순자 여사는 식당 권리금과 아파트를 정리해서 3남매에게 나눠줬습니다. 총 금액이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손주도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작은 충돌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순자 여사가 김치를 담그면 며느리는 우리 집은 김치 사 먹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손주를 혼내면 엄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요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순자 여사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함께 산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순자 여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며느리와 아들이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힘들어.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가 내 집 같지가 않아. 요양원을 알아보는 건 어때?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생각은 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보자.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준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가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번 돈인데,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구나. 2달 뒤 순자 여사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양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3남매가 50만 원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 서너 달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면서 둘째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요즘 학원이 좀 어려워서 당분간 30만 원만 낼게. 그 다음 달에는 막내가 나도 사업이 안 좋아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자 3남매가 합쳐서 보내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순자 여사 본인의 기초연금에서 메꿔야 했습니다. 면회는 더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 오던 아이들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인 달이 늘어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더니 넘기고 나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자 여사가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난 것처럼 포장한 거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서러움이 들어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것도 평생 헌신한 부모인데 왜 돈이 떨어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걸까? 지금부터 그 심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헌신이 당연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틀면 물이 나옵니다. 매일 물을 쓰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수가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감사가 아닙니다. 짜증입니다. 부모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해주고 학비를 대주는 것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멈추는 순간 자녀의 첫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당혹감과 불편함입니다. 이게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부모의 헌신이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은 나머지 그것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감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구적 감사입니다. 뭔가를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느끼는 것. 이건 받는 것이 멈추면 함께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존재적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 이건 상대방의 조건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 맛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투박한 전화 한 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종류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형제가 여럿일수록 오히려 부양이 어려워지는 역설입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 한 명이 바로 달려가서 돕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10명이면 다들 누군가 하겠지 하고 서로 쳐다만 봅니다. 부모 부양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셋, 넷이 되면 오히려 서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도 제대로 나서지 않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72 살박씨 어르신은 3형제를 두셨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갑자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몸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약 200만 원, 간병인을 쓰면 추가로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합하면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3형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니까 직접 간병은 못해. 대신 병원비를 좀 더 부담할 수 있어. 근데 나도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거든. 그러니까 많이는 못 내고 100만 원 정도. 둘째가 반박했습니다.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형이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버잖아. 더 내야지.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들 나는 자영업이라 수입이 불안정해. 솔직히 50만 원도 부담돼. 결국 3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결국 화를 냈습니다. 야, 아버지가 결혼할 때 나한테 제일 적게 해주신 거 알지? 둘째도 폭발했습니다. 형, 그럼 그때 이야기까지 하자는 거야? 형이 장남인데 장남 역할을 해야지. 이 장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천장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안 쓰러졌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을 그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달 넘게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사회복지사의 중재로 간신히 3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형제 간의 감정은 이미 깊이 금이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함께 모이던 가족이 이제는 아버지 병문안도 따로따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종수 씨의 라면, 순자 여사의 요양원 박씨, 어르신의 병실.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가족이었지만 돈이 없어지자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을 살아있을 때 전부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자녀에게 기대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셋째,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유지하십시오. 넷째, 부양 계획을 미리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다섯째, 가족 외에 나만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두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쏟은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주십시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고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게 만들어줄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들어드릴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0살 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난달에 5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 다녀오셨답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니까 그야말로 평생의 친구들이지요.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새 옷도 사시고 미용실도 다녀오시고 친구들 줄 작은 선물도 준비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모임에 다녀오신 후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임에 다녀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모이면 처음 30분은 정말 반갑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너 여전하구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답니다. 누구누구는 병이 들었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속을 썩인다더라. 누구는 치매가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1시간. 그 다음에는 자기 건강 이야기,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무슨 약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1시간. 그 다음에는 세상 한탄, 요즘 세상이 어떻다, 젊은 사람들이 어쩐다, 정치가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또 1시간. 그렇게 3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시면 뭐가 남을까요? 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얼굴은 봤는데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내 기운까지 다 빨려서 피곤하기만 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 만나고 오면 힘이 났는데 요즘은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살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년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서예 교실에는 놀랍게도 3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젊은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으셨답니다.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나는데 대화가 될까 싶으셨지요.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할아버님을 대하더랍니다. 어르신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인 대접만 하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의 학생으로 존중해 주셨답니다. 할아버님이 글씨를 잘 쓰시면 진심으로 감탄하시고 잘못 쓰시면 친절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인생 고민까지 나누시더랍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님이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힘들어 하시던 시기였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 젊은 선생님이 할아버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두 분이 카페에 가서 2시간을 이야기하셨답니다. 할아버님이 그동안 자식들에게도 말 못했던 외로움을 이 젊은 선생님에게 다 털어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긴 세월을 견뎌오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님은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셨답니다. 60평생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서도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진짜 친구가 되셨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넘어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진짜 친구요. 지금 이 할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 통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 덕분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고 공허해지신 분이 있고 40살 어린 젊은이와 만나서 인생이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몇 살이십니까? 혹시 모두가 비슷한 나이대이신가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70대, 80대 뿐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는 오래된 친구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하지만 오래된 친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말통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공허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가 주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셋째, 당장 어디서 어떻게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공허해질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봄과 여름입니다. 꿈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고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시기지요. 이 시기의 친구들은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40대와 50대는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자리를 잡고 가족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는 시기지요. 이 시기의 친구들은 함께 살아가는 동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60대, 70대, 80대는 어떤 시기일까요? 늦가을과 겨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 사귄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다들 인생의 같은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늦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비슷한 걱정을 하고 비슷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제가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반복되는 5가지 이야기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패턴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지. 너 그때 기억나? 학창 시절 그 선생님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현재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이 순간의 나,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 나는 당뇨야.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 어디가 좋대.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대부분이 건강 이야기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까지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세 번째 패턴은 자식과 손주 자랑이나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어쩌고. 우리 손주가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서로 자랑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이 자리에 나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존재하고 정작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패턴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요즘 며느리는 어떻고,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고, 요즘 세상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들 거기에 동조하면서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대화를 한두 시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이 더 싫어집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세상 한탄입니다. 요즘 뉴스 봤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우리 세대만 고생했지.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번 한탄으로 끝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패턴이 낯설지 않으시죠?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런 이야기 없이 모임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만남 전체가 이 5가지 패턴으로만 채워질 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친구들끼리는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생 단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대화가 점점 익숙한 레퍼토리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서로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기억 속 모습에 서로를 가둬둡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던 친구는 평생 그 공부 잘했던 애로만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1살 되신 이 어머님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오랜만에 나가셨답니다. 이 어머님은 최근 3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평생 집에만 계시다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고, 글쓰기도 배우기 시작하셨고, 심지어 작은 시를 써서 지역 문학지에 발표도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여신 거지요. 그런데 동창회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네가 무슨 시를 써?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애도 아니고 이 나이에 뭔 문학이야. 그런 거에서 뭐 할래? 이런 반응이었답니다. 이 어머님은 너무 실망하셔서 집에 돌아오셔서 혼자 우셨답니다. 새로운 자기 모습을 친구들이 하나도 봐주지 않았다는 게 서러우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오래된 친구들의 한계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너무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에 서로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새로운 나를 봐주지 않고 어제의 나로만 대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 나를 백지 상태로 바라봐주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말이 통하는 젊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오래된 친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는 오래된 친구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주는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떤 새 친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추억의 공유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 젊은 시절의 추억,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건너온 경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만들어준 유산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17살에 어떤 아이였는지는 모릅니다. 오직 오래된 친구만이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 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편안함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옛날 이야기 한 줄 꺼내면 바로 아, 그때 그거? 하고 공감해 줍니다. 이런 편안함은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몇 년을 못 만나도 전화 한 통에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그 느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들여 줄 거라는 그 믿음. 이건 세월이 보장해주는 안전망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뿌리의 감각입니다. 오래된 친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고향, 내 가족사, 내 젊은 시절의 꿈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친구의 소중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선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친구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5가지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각의 선물입니다. 젊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그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상황도 새로운 각도에서 봅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둘째, 젊은 에너지의 선물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괜히 기운이 납니다. 웃음이 늘어나고 말이 많아지고 걸음걸이까지 활기차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에너지에 노출되면 실제로 뇌가 활성화되고 몸까지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셋째, 배움의 기쁨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울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음악, 새로운 말투까지.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넷째,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선물입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는 살기 어렵지요.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심지어 주민센터 서류 발급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어보자니 미안하고 혼자 배우자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 통하는 젊은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디지털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바로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할 때 그때 비로소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게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친구의 4가지 선물과 젊은 친구의 5가지 선물을 비교해 보세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쪽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풍요로운 노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친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한 75세 어르신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자기만의 친구 비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친구 5명, 비슷한 나이대 새 친구 3명, 그리고 자기보다 20살 이상 어린 젊은 친구 2명, 이렇게 10명 정도의 친구를 유지하신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래된 친구는 내 뿌리를 지켜주고 비슷한 나이 친구는 현재를 함께 나누고 젊은 친구는 미래를 열어줘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인생이 풍요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젊은 친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나이에 젊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 같은 노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관계를 맺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문화센터에서 30대 선생님과 친구가 되신 어느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72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문화센터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30세 여자분이셨지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수업 중에도 말을 잘 못하셨답니다. 이 어린 사람에게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생각에 위축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셨답니다. 할머님, 궁금하신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거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할머님,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할머님이 용기를 내서 선생님, 저랑 차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지금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머님이 선생님에게 밥을 사주시고 선생님은 할머님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화가 극에 다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결혼 생활 이야기, 직장, 고민, 아이 키우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할머님께 털어놓으시고 할머님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자기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지금의 외로움 같은 것을 선생님께 나누십니다. 이 할머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선생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해요. 이 친구 덕분에 다시 세상이 재미있어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동네 카페 젊은 사장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76세 되신 이 할아버님은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답니다. 외로움이 심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 겸 동네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드셨지요. 그 카페의 사장님이 30대 후반의 청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으셨답니다. 그런데 매일 오시는 할아버님께 이 사장님이 서서히 관심을 가지시더랍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 원두 새로 들여왔는데 드셔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할아버님이 우산 없이 카페에 가셨답니다. 우산이 없으시니 비가 그칠 때까지 카페에 좀 오래 앉아 계시게 되었지요. 그때 이 사장님이 할아버님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어르신, 제가 가게 일 없는데 잠깐 같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손님이 없는 시간에 두 분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사장님은 할아버님께 사업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할아버님은 인생 경험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님이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사장님이 할아버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된 겁니다. 이 할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 덕분에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이 친구를 보러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보이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20대 청년과 편지를 주고받으시는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은 70살에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였지요. 그 봉사 모임에서 20대 중반의 여자 청년과 함께 일하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젊은 청년이 어르신을 불편해할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머님의 동화 읽는 실력에 감탄하더랍니다. 선생님, 어쩜 그렇게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들어요. 이 한마디에 어머님은 감동하셨답니다. 평생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친해진 두 분이 지금은 편지를 주고받으신답니다. 요즘 세상에 편지라니 신기하지요? 이 청년이 해외로 일하러 가게 되면서 이메일은 빠르지만 마음이 안 담긴다며 손편지를 주고받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고 가신답니다. 어머님은 이 편지를 쓰시는 시간이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내 손녀뻘 되는 아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 편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 이야기는 손주의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 어느 할머님의 감동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손주가 친구를 집에 자주 데려오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난히 할머님과 이야기를 잘 하더랍니다. 학교 끝나고 놀러 오면 꼭 할머님 옆에 앉아서 할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 그 시절 음식은 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른 아이인가 보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할머님을 찾아오더랍니다. 손주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손주 친구가 더 자주 오는 겁니다. 할머님이 궁금해서 너는 왜 나를 자꾸 보러 오니?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할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할머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한참을 우셨답니다. 지금 이 할머님은 80대 중반이신데 이 청년과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다. 청년이 결혼할 때도 할머님을 모시고 갔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가장 먼저 알렸답니다.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자기 부모처럼 간호해 주었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다만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여셨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서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만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통하는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7가지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맞는 곳을 한두 곳만 선택해 시작해 보세요. 첫째,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입니다. 이곳은 젊은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세대가 섞인 수강생들이 모입니다. 서예, 한문, 노래, 그림, 악기, 외국어 등 배우고 싶은 것 하나를 선택하셔서 등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시면 얼굴을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배움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둘째, 지역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지역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여기에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청소, 독거 어르신 방문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지요. 봉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단골 가게와 동네 카페입니다.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주인이나 직원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 빵집, 식당, 꽃집 등을 꾸준히 방문하시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 꽃 정말 예쁘네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셔서 어르신 단골이 되면 젊은 주인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종교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신다면 청년 모임이나 세대 통합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종교 공동체는 원래 세대를 아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종교가 없으시다면 종교와 무관한 지역 모임도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 모임과 산책 동호회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모임은 말보다 행동으로 친해지기 쉽습니다. 동네 산악회, 걷기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 요가 수업 같은 곳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은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지요. 여섯째, 손주를 통한 만남입니다. 손주가 있으시다면 손주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집에 놀러오는 손주 친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할머님 이야기처럼 손주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째, 온라인 취미 모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취미 모임 앱이 많이 있지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식이나 손주 혹은 앞서 말한 문화센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온라인 모임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하나를 정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용기를 내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젊은이들과 진짜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잔소리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래? 너희 세대는 참 어려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젊은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그렇구나. 어떤 점이 힘드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비판 대신 관심, 평가 대신 공감입니다. 둘째, 귀 기울여 들어주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는 어떤 생각이었어? 이렇게 더 물어봐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바쁜 세상에서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경청하는 어른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가르치려 들지 않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고민을 들으면 바로 답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 이래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젊은이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정말 조언을 원하면 먼저 물어볼 겁니다. 넷째, 나이를 내세우지 않는 어른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망칩니다. 젊은이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로 서열을 만들지 마시고 사람 대사람으로 만나세요.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감동하는 어른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어른입니다. 젊은이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요즘 유행하는 것을 물어보고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나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는 치명적입니다. 배우려는 어른에게 젊은이들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여섯째,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어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반말부터 쓰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젊은이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친해진 다음에는 상대방이 편하게 생각하는 호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투가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존중하는 말투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일곱째,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이를 만나면 자기 과거 이야기만 1시간씩 하십니다. 그런데 젊은이 입장에서는 이게 고역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10분 했으면 상대방 이야기도 10분 들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어르신은 정말 편해. 저 어르신과 이야기하면 즐거워.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래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도 계속 만나고 싶은데 매번 공허한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와도 새롭게 만나는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 대신 현재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현재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요즘 너 뭐해? 요즘 무슨 생각 많아? 요즘 너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뭐야?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겠지만 점점 현재의 자기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 불평 대신 꿈을 나누어 보세요. 오래된 친구들끼리는 불평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즘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친구들도 자극을 받아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모임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매번 같은 식당에서 밥만 먹는 대신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함께 전시회 가기, 함께 영화 보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무언가 배우기. 경험을 공유하면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앉아서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만남이 됩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5분이 함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70대 중반이신데 몇 년 전에 모임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제안하셨답니다. 우리 만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이제 같이 뭔가를 해볼까? 처음에는 다들 반대하셨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창피해서 어떻게 해? 체력이 안 돼. 이런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그 한 분이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5분이 함께 동네 그림 교실에 등록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셨답니다. 손도 떨리고 색도 잘 안 맞고 손도 삐뚤삐뚤하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기더랍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가 달라진 겁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고 새로 배운 기법을 이야기하고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 건강 이야기, 불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랍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5분은 작은 그룹 전시회도 여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친구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50년 친구인데 새로 사귄 친구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노력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갱신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핵심은 용기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제안하면 관계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친구는 뿌리가 되어주고 젊은 친구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통하는 젊은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친구를 만나려면 집 안에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문화센터, 봉사활동, 단골가게, 종교 공동체, 운동 모임, 손주 친구, 온라인 모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용기 내어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만났을 때는 잔소리하지 않기, 귀 기울여 듣기, 가르치려 들지 않기, 나이 내세우지 않기, 새로운 것 배우려 하기, 존중하는 말투 쓰기,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기, 이 7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과거 이야기 대신 현재 이야기, 불평 대신 꿈 이야기, 먹고 마시는 모임 대신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모임. 이렇게 방식을 바꾸면 50년 친구와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의 진짜 비결은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어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노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줍니다. 그때 진짜 우정이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친구입니다. 20살 차이가 나도 40살 차이가 나도 마음이 통하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겨울도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를 알아보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식이나 손주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동네 단골가게 주인이나 직원에게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한 인사를 건네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서 우리 이번엔 뭔가 같이 해볼까 하고 제안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래된 친구의 따뜻함과 새로운 친구의 신선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풍요로운 노년, 매일이 기대되는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70대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할 5가지 취미입니다. 어떤 취미가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해줄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통하면 친구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